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허재환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매우 도전적인 과제로 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복합개발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주제입니다. 저희들이 이 주제로 오늘 두 분의 그 해외 사례를 말씀을 해 주셨고, 또 향후 우리나라 역세권 개발의 방향에 대해서 또 두 분이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 발제 내용을, 특히 해외 사례의 내용을 듣고 많은 분들이 깊은 인상을 받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일본이나 영국 같은 국가에서는 변화하는 산업구조, 그리고 변화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식구조, 그리고 변화하는 교통환경, 뭐 이런, 그리고 또 이 변화하는 이 기후변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공간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역세권에서 그런 답을,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노력을 해외에서는 이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서울 도심에 가장 빠른 시간에 더 많은 주택을 짓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 역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이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시선으로 이 역세권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이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토론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소개를 받으셨습니다만 6분의 지명 토론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6분의 지명 토론자분들께 약 6분 내지 7분의 토론을 부탁드리고, 지명 토론자의 토론이 끝나면 오늘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여기 참석을 해주시고 또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플로어에서 질문과 혹은 의견을 받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난다면 이 역세권 개발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 담당자분들이 이게 우리가 좀 오늘의 세미나에 대한 의견을, 감상을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론 진행 순서는 유형문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서울시에서 이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가장 밀접한 업무를 취급하고 계시는 조남준 과장님이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머지 분들은 유인물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박인권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토론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아마 저는 그 도시계획 학자로서 학계의 입장에서 한번 토론을 해주시자 이런 부탁으로 받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아까 최창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고, 뭐 일본에서도 뭐 100년 뭐 가까이 된 개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새삼스럽게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제 그 자장이신 허재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택 공급 정책하고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정책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또 서울과 같은 이미 개발된 기성 시가지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남은 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목을 받는 공간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새삼 이제 저는 도시계획 관점에서도 이것이 왜 중요한지, 도시계획 역세권 복합 개발이 왜 중요한지 좀 말씀드리고, 우려되는 사항 약간 몇 가지,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여러 발제자들께서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역세권 개발이 이제 도시 계획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제 컴팩트시티를 실현하는 가장 좋은 그런 방안일 수 있기 때문이겠죠. 대중교통 그런 중심의 그런 도시 개발을 통해서 아무래도 자동차 교통을 좀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그 보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해서 교통 문제, 환경 문제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 그것이 이제 굉장히 전통적으로 많이 이야기됐던 것이고요. 또는 오늘 이제 다른 그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많은 사례로 나왔습니다만 이제 그 철도 역사 그 주변이 굉장히 쇠퇴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지방 도시들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런 곳의 어떤 도시 재생의 효과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그 공공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적인 그런 사업으로 예컨대 이제 대전역 앞에 있는 그런 그 공공주택 개발 사업 같은 거 지금은 조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공주택도 공급하고 또 도시재생도 이루고 이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여러 선진 사례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공공공간들 보행공간이라든지 녹지, 공원, 오픈스페이스 이런 것들도 사실 도시에서 확보하기 쉽지 않은 그런 것인데 이런 개발 사업을 통해서 그 여력이 생긴 공간들에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그 대중교통 중심의 그런 역세권 복합 개발이 여러 가지 좋은 순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자동차가 없는 그런 보행자라든지 노약자, 장애인, 그런 빈민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대중교통 위주의 도시 공간 구조가 만들어졌을 때 여러 가지 삶의 질이 나아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형평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우려되는 것은 이제 첫 번째는 여러 도시 개발, 재개발 사업에서 흔히 나타나는 그런 도시 빈민의 비자발적 이주와 관련된 그런 현상, 그런 문제들, 그런 부분은 그 공공주택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풀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개발이 그 신시가지 개발과 마찬가지로 역세권으로 몰리게 되면은 그 주변 지역이라든가 원도심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쇠퇴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이제 상업적 개발을 많이 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그런 동선이라든가 그 어떤 편의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동선이 길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이제 민자 역사들이 워낙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어떤 역 광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단을 올라가서 표를 끊고 다시 계단을 내려가서 플랫폼까지 가는 그런 동선이 이제 역세권 개발이 되면 이제 또 다른 형태의 그런 동선이 길어지는 것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그렇지 않았죠. 제가 몇 년 전에 하얼빈에 가가지고 하얼빈 역에 방문했을 때 상당히 충격이었었는데 기차철 플랫폼에서부터 역 광장까지 바로 이어지는 아주 빠르게 몇 미터만 걸으면 바로 연결되는 그런 노선이 사실 예전에 그런 역사 구조였었는데 이제는 그런 구조가 상당히 상업적 개발에 의해서 많이 왜곡된 측면도 있다라는 것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 방안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아까 원도심과 그 비역세권 지역의 그런 연계 발전하는 방안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까 유랄리 역세권 사례가 잘 그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역세권 지역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접근성이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시설도 좋고 국제 업무지구나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연계된 어떤 구도심의 문화지구랑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그런 셔틀이라든가 교통수단을 확보를 해서 연결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것들. 사실 서울에 이제 마이스 단지가 강남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강남에 오면 볼 게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뉴욕이나 강남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도심 지역은 사실 문화지구 그런 굉장히 볼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셔틀도 운행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연계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으로 역세권 개발은 모빌리티 허브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도교통이 갖는 장점도 있지만 경직성이라든지 고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는 이제 모빌리티가 상당히 많이 다른 형태의 모빌리티 많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해서 UM이라든지 PM이라든지
뭐 다른 일반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그 시부의 역사에 옥상에다가 버스터미널을 만들어가지고 연계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옥상에다 UAM 뭐 그런 터미널이라든지 승하차장 뭐 이런 것들과 연계하는 탑승장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그 공공공간 제공과 관련해서 조금 아이디어를 드리면, 사실 이제 뭐 문화예술 공간도 제공하고 녹지도 제공해주고 뭐 보행 공간이라든지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 그런 것도 많이 제공해주는 것으로 공공기관을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진짜로 그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이 무엇인가, 그들을 위한 공간이 있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리스트를 쭉 제공해주고 거기서 그 마치 문제 숙제를 하듯이 그 선택을 해가지고 제공해주는 그런 방식, 그것이 과연 시민들한테 얼마나 필요로 하는 부분인가, 그런 것은 사실 시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 그 계획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되게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그 커먼스적인 접근을 좀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커먼스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계획하는 과정에서부터 만드는 과정, 운영하는 과정까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민 공유지를 만들자는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들을, 물론 공공기업 모든 부분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어떤 일정 부분들은 그런 식의 접근을 통해서 개발을 한다면 굉장히 새로운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아까 뭐 탑 매니지먼트 했던 그런 UR 같은 그런 기관들, 그런 공공기관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디벨로퍼가 없이 개발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공공 디벨로퍼 역할은 거의 없는데, 공공 디벨로퍼가 그런 공공의 적절한 기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 그룹들이 다양한 뭐 워킹 그룹이라든지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일반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어떤 창의적인 공간이 만들어지도록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활동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 역세권이 어떤 이노베이션을 창출하는 그런 혁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짧게 말씀드리면 그 동선 같은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뭐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빌리티 지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동선이 멀어지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설계해서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박수의 크기로 토론자의 질적 내용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다시 요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두 번째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우리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박정현 박사님. 예. 네,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저는 아마 민간 파트 쪽에서도 디벨로퍼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간단히 제 배경을 말씀드리면 모리빌딩이라고 하는 일본 디벨로퍼에서 약 6년 동안 일을 했고요. 지금은 경영 관련된 부동산 부분의 전략 컨설팅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10년 정도 또 이제 유학이라든가 이런 생활을 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좀 오늘 그 해외 사례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 민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종합적으로 좀 드릴 수 있는 제언 및 이슈들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아무래도 이제 뭐 일본 디벨로퍼 이야기들은 많이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아마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마 접하면서 뭐 전선에 있는 아마 그 민간 시행사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공공민간 이야기는 했지만 결국은 공공민간에 대한 관점보다는 마지막으로 그거를 이용하는 주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 주체라고 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민과 관이 어떻게 보면 협력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이용자 관점, 생활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관광객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체감하느냐, 그리고 또다시 방문하고 싶으냐에 사실은 방점이 찍혀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만드는 디벨로퍼가 어떠한 생각으로
지금의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라든가 개발을 둘러싼 환경들, 그리고 새로운 어떤 가치들을 어떻게 상품화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각에서 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숙이라든가 복합화에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글로벌화라든가 아니면 IT 진전에 따른 DX에 대한 부분들, 기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현재의 과제의 어떤 시각이 아니라 조금 더 글로벌하고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거 안에서 얼마나 결을 맞춰가면서 이번에 지금의 어떤 기회들, 위기들을 다시 미래로 이끄는 동력으로 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굉장히 현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답을 찾기보다는 그 출발점과 지향점을 명확하게 하면 사실 하우트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답을 얻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 일단 이건 역세권 개발을 포함한 어떤 개발의 현상에서는 결국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 사실 타겟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어떤 지금은 굉장히 좀 다양화된 니즈를 제한된 공간과 개발 안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타겟으로 하냐,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에 대한 정의가 조금 더 세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해석입니다. 지금 사실은 계속 이야기하는 상품이나 개발 사업이 있어서 항상 지역에 대한 개성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핵과 자원들을 상품의 어떤 핵심 자원으로 이용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이용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모티베이션 측면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외치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관점에서 왜 거기를 가야 되는지, 그런 관점에서 사실 컨텍스트라든가 어떤 지역에 대한 해석들이 디벨로퍼 중에서는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출발점이 거기라고 하면 지향점으로는 전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지속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요즘에 2030 중심지 위계 체계에서 지금 2040에서 이야기되는 그 방향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글로벌 도시에 대한 경쟁력이고요. 하나는 삶의 질에 대한 향상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결국은 도시 위계, 글로벌 도시에 대한 서울이나 다른 도시들은 어찌되건 지향하는 바가 좀 다르다는 거고요.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되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라고 하는 두 트랙이 개발 안에 담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도 저는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세권 내에 있는 복합 개발이냐, 도시 내에서의 역세권 도시 개발이냐에 대한, 복합 개발이냐에 대한 관점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후자의 관점에서 생각이 되어져야 할 것 같아요. 역세권 내에서의 복합 개발은 또 다른 섬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역의,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지역의 개성력이라든가 글로벌 경쟁력의 강화 차원에서 그 지역이 바라보고 있는 비전이나 어떤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역세권 개발에 대한 포지셔닝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 하우투에 대한 건 다 무너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두 가지를 어떻게 했냐인데, 저는 이제 인정해야 되는 게 그건 거죠. 선택과 집중이다. 결국 자원도 한정이고 가용할 수 있는 토지도 한정적이고 사람도 한정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어디에 집중과 선택을 해서 선순환을 시킬 것이냐에 대한 전략적인 측면이 필요한데, 오늘 민간과 공공에 대한 이야기 중에 저는 축을 공공성과 수익성으로 봤을 때 저희가 먼저 논의되어야 할 거는 공공의 어떤 역세권 개발의 임대주택도 있습니다만 일사분면에 공공성과 사업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극대화될 수 있고, 도시의 위계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서울 내지는 국가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부분서부터 우선과제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비전이 높으면 사실 하우트에 대한 툴들도 굉장히 다양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역세권 개발을 떠넘어서 크게는 서울의 경쟁력이라든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우리가 가장 긴급하게 바라야 될 것이 어디인가냐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민과 공공의 어떤 각각의 영역에서의 과제보다는 공통점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들 안에서 도시의 어떤 국제 경쟁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가장 리딩할 수 있는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 세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레이터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일본 디벨로퍼들이 계속 쓰는 용어들이 뭐냐면 예전에는 시부야, 니온바시 이렇게 약간 점적인, 조금 규모는 있습니다만 점적 개발해서 그레이터 니온바시, 그레이터 시부야를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세계 도심 7개 광역 중심의 그 지역 중심이 12개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예를 들어 수서 같은 데는 그런 거죠. 수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강남과 잠실과 수서의 관계를 보게 되면 수서의 위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재해석될 수 있는데 저희는 항상 그 안에서의 어떤 폭발력을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레이터의 개념을 본다라고 하면 도심의 확대된 버전이 잠실의 마이스와 국제공지구와 마이스와 수서의 광역 교통중심과 그 옆에 이야기 나오는 차량 중심은 녹지라든가 새로운 교통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엮음으로써 강남의 어떤 그레이터 강남에 대한 새로운 서울의 어떤 경쟁력을 면 차원으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이제 컴팩트 시티라고 하는 생활권 단위에서의 어떤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속에서도 그 내에서 업무 주거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넣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공기여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나왔던 공공기여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단편적이고 예전서부터 썼던 툴인데 일본에서의 공공기여들의 키워드를 보게 되면 정보발신, 국제의료, 국제교통, 그 다음에 BRT 버스터미널, 신산업 창출, 이노베이션, 전망시설.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얘기하는 글로벌 지역,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타겟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글로벌 액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통 일본에서는.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상품으로 분기해서 이게 이제 소비자를 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집하고자 하는 플레이어의 상이 명확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뤄지는 어떤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폭넓게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글로벌 만약에 기업에 일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원하는 거는 의료나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오지 않으면 사실 유치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수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어반 코어에 대한 겁니다. 사실 역세권 개발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인프라에 대한 정비가 조금 이용자의 관점에서 얼마나 쾌적하게 되어 있느냐가 마지막 이제 이용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시부야 같은 경우도 이제 도시 인프라를 2004년, 5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건물이 완성되는 건 2027년입니다만 4가지 정도의 어떤 그 인프라 정비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거기도 이제 8개의 노선, 4개 노선의 8개의 역사랑 그다음 버스터미널이라든가 새로운 기능들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편리하게 하느냐가 하나가 있었고요. 하나는 어반코어라고 해서 도시 인프라랑 각 건물의 코어 부분을 아예 어반코어라고 해서 세팅을 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건물이 완성됐을 때 굉장히 이용자 관점에서 쾌적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광장이나 이제 외부 공간에 대한 것들도 도시 인프라 안에서 좀 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역세권 개발 포함해서 좀 같이 논의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시간이 제한적이라 좀 더 많은 시간을 드리지 못 죄송합니다. 세 번째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통연구원의 안강기 센터장님, 예,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1985년도에 도시개혁과 첫 강의를 드리면서 들었던 기억이 도시계획의 양대 큰 기조가 르꼬르비지의 빛나는 도시 그리고 에버니저 하워드의 가든 정원도시라는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복합 개발에 대한 것이 이 2개의 개념들이 다 섞여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옛날 제 강의가 떠오르네요. 이번 이 신정부가 이 주택 공급이나 교통 인프라, 특히 GTX 확충 같은 정책을 많이 내놨기 때문에 오늘의 세미나가 여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 TOD나 버티컬 시티, 컴팩트 시티라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바뀌면서 진행되어 왔고요. 또 2010년도에 우리나라의 역세권 개발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무슨 12년이 지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이 역세권 복합 개발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 또 우수 사례가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는 것은 왜일까 하는 고민이 좀 필요해지는 시점인데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각 분야에서 발표하신 이 전문가분들의 내용에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주일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일본형 TOD가 도시와 대중교통의 결합을 추구했으나 이게 개발형이라는 수단에 불과했었다라는 점에 저는 좀 주목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역세권 개발이 기존의 도심이나 낙후된 지역에 여기 있다 보니까 그 개발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말씀하셨는데 이 점이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이러한 내용은 결국은 개발 사업과 교통이 제대로 결합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역세권이라는 어떤 한정적인 그 지역 법인 내에서의 개발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제 토론자로 참석한 저는 이제 교통 분야를 맡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통의 관점에서 교통의 기능과 역할을 좀 중심으로 역세권 복합 개발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를 좀 드리면서 이 역세권 복합 개발의 성공 요인이 환경, 에너지, 교육, 의료, 보안, 교통 등 다양한 분야가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계셨는데 교통이라는 분야가 상대적으로 좀 적게 강조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역세권이라는 점이 있다 보니까 철도만이 강조가 되고 있었고 일부 보행 환경이나 주차장 정도가 언급되고 있었는데 사실 역세권 복합 개발에 있어서 교통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교통 측면에서 역세권 복합 개발은 오늘 최창규 교수님 발표하신 이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 TOD의 주요 의제에 매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정한 공간에 모여 살고 또 어떤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적이나 지역적인 이동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교통이죠. 그래서 교통의 어떤 지속 가능성이나 친환경성 같은 이 미래 지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또한 대중교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이 매우 중요한 것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역세권 복합 개발에 있어서 교통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고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공적인 역세권 복합 개발을 위해서 교통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교통을 가져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아주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의 기본적인 임무는 빠르고 편리하며 안전한 이동을 가능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교통수단과 시설의 직접과 연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직접이라는 것은 철도, 지하철, 광역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과 같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하고 승용차, 택시, 자전거, 개인교통수단, 도보와 같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이 교통수단들을 역세권의 핵심이 되는 철도역, 즉 교통 결절점으로 집약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연계라는 것은 이러한 모든 교통수단과 시설들이 유기적인 결합과 연결이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교통에서는 보통 영어로 시므리스 인터모달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 끊임이 없는 교통수단 간의 이용이 가능케 하는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IT 기술이 되게 발달됐기 때문에 이 교통수단 간의 연계와 환승이 되게 좀 편리하게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스마트 시티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자율주행, 그다음에 서비스 모빌리티 마스, 수요 응답형 서비스인 DRT, 그리고 개인교통수단 PM 등의 다양한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직접과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역세권이라는 것이 결국 교통의 결절점을 의미하는 것이고 교통의 결절점을 중심으로 복합 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이동이 또한 중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 교통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신정부의 역세권 복합 개발은 교통수단과 시설 등의 직접과 연계를 통해서 교통의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2020년도에 제3기 신도시가 6개가 발표가 됐는데 그 중에 고양 창릉지구가 있습니다. 고양 창릉지구의 이 사이트 맨 밑에 벌써 GTX A 노선이 계획이 되고 있었는데 그 창릉지구에는 GTX 노선이 신설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경력이 다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태에서 이 개발 계획에 따라서 갑자기 그 고양 창릉지구 안에 창릉역이라는 것이 신설되다 보니까 중간에 이 토지 경력이 다 변하는, 변경되는 그런 일이 발생됐는데, 이것이 우리가 토지와 교통의 결합 모형이나 현대적인 교통의 기능을 좀 더 알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이 역세권 복합 개발에 있어서 교통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교통 분야가 아니지만 하나의 정책적으로 드리자면은 현행 역세권법 제2조에서의 역세권의 정의가 매우 좀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고령화나 인구 절벽 또는 농촌 소멸과 같은 사회적 변화가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적인 한계를 좀 더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김정우 박사님께서 아까 발표하신 그 루뱅 역세권 사례 같은 경우는 주요 도시가 아닌 지방의 작은 도심에도 이런 개발을 통해서 도시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생활을 더 풍요롭게 했다는 사례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이 지방 중소도시도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하려면 현재 있는 법이나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끝으로 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도하게 철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 아주 저희들이 좀 생각해봐야 될 이슈를 던져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의 이현석 교수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대 부동산학과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와가지고 제가 토론하는 입장보다는 너무 여러 가지를 배워가지고 하여간 좋은 기회에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시작하고요. 사실 제가 이제 역세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제가 이제 리츠 쪽 관련해서 임대주택 리츠 관련해서 일본 그 임대주택 리츠 회사를 방문했을 때 당신들은 그 임대주택 이 입지를 정할 때 임대주택 리츠를 할 때 임대주택 어디를 매입하느냐 어디를 주 핵심으로 하냐 했을 때 저한테 첫 답이 지하철역에서 3분 거리 이내를 잡는다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5, 6년 전 기억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택시 기사였던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디 사느냐 얘기를 하는데 어느 자기가 사는 우리는 동네 이름을 얘기하는데 저 같은 건대에 있으면 화양동 산다, 자양동 산다, 혹은 노현동 산다 이러는데 역 이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역, 나는 어느 역 근처에 산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아까 일본 이주일 박사님 쭉 말씀하셔서 훨씬 전문가가 계셔가지고 그런데 제 느낌에는 이게 그 슈링키지 수축되는 사회에서 점점 코어 지역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코어라는 의미는 전국적으로 볼 때는 철도 역사가 전국에서 코어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 서울 같으면 한 300여 개의 지하철역이 코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코어의 중요성이 이 팽창상 시대에서 수축 시대로 접어들면 훨씬 더 중요해질 거다. 그러니까 그쪽이 이제 점점 이 중요성이 부각되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이 지하철역과 전철역 그리고 철도역을 어떻게 개발해 왔나를 보면 사실은 되게 민자 역사학을 우리 하나 쪽 많이 했지만 되게 고생 많이 하시고, 사실은 그게 정말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한 건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은.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역세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역세권에 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원룸 혹은 오피스텔 이런 거 빨리 해서 정리할 수 있는, 치고 빠질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귀중한 이 자원들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수축기로 접어드는 사회에서 귀중한 우리가 앞으로 글로벌리
중요한 지역적 그리고 수도 서울에서의 자원들을 지금 좀 함부로 혹은 낭비해버리는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제가 얘기를 시작하는 거고요. 이 지금 역세권의 이제 조금 정의들을 보면 들어가 보면 역세권 뭐 500m, 600m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지상철하고 지하철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학술 페이퍼들을 보면 지하철 같은 경우는 그 근처에 있을수록 사실은 그 뭐 어떤 시설들이 근처로 갈수록 플러스의 효과들이 훨씬 커지는데 지상철은 오히려 근처에 있을 때 부의 네거티브의 효과들이 큰 이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 좀 달리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바로 비근한 걸로 보면 강남과 강북의 지하철역도 사실은 완전히 성격이 달라서 지금 뭐 강남역 같은 데는 지금 말씀하신 뭐 톤하고 완전히 다를 수 있고 강북에 있는 지하철역 코어들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걸 좀 유형화를 해서 접근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제 좀 그 필속으로 들어가서 이론적 틀로 보면 우리가 뉴어버니즘이나 뭐 컴팩스나 이런 그 TOD 개념 쭉 얘기했지만 우리 최근에 이제 얘기들로 보면 어떻게 보면 ESG 개념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 같은 경우는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무질서한 외곽으로의 확장에 대한 반성으로 사실은 뉴어버니즘이나 뭐 컴팩시티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역세권도 그런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S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사회적인 뭐 지역사회 뭐 이런 쪽에서 혹은 국가사회 글로벌리 보면 우리가 이 역세권을 정말 글로벌 경쟁의 핵심으로 혹은 뭐 지역의 거점으로 이거 하는데 지금처럼 개발해서 될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고 G 개념에서 보면 조금 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거 도생이나 혹은 뭐 이렇게 원룸이나 이렇게 민간에서 개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옳은가 그러니까 너무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연결되면 임대주택이나 도생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거보단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아까 그 이지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UR 개념과 같은 공공 디벨로퍼들이 사실은 역세권 쪽에 좀 관여를 해서 좀 깔아주고 그 다음에 민간 디벨로퍼들이 같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게 하면 공공의 기여라든가 뭐 공공에서의 상당한 부담을 주는 요소들을 공공 디벨로퍼들이 일단 막아주고 그 다음에 민간이 역할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진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 그 역세권 부분, 역세권을 이렇게 만든 뭐 가장 지휘 부분에 거버넌스 부분에 제일 큰 이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상계 신도시 하면서 뭐 LH가 되게 바쁘게 움직이지만 사실은 UR 역사를 보면 UR이 LH의 전신 같은 거 아니었어요. 일본에서 우리가 LH가 만약 그 역할을 못한다면 뭐 별도의 기분인지 하여간 이런 게 정말 필요한 시점으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이나 이런 그 지역의 그 경제자유구역 지방마다 다 있죠. 지방마다 다 있는데 지금 글로벌 도시들이 다 보면 이제 테크시티 뭐 얘기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도심에서의 그 경쟁력 혹은 도심 산업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경제자유구역 같은 그 툴을 도심에다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역세권법이 생긴 지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아마 진행되고 그걸로 해서 이루어진 사업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세제와 지원과 이런 거를 같이 엮어서 역세권을 개발할 때 공공 디벨로퍼가 그런 지원을 힘입으면서 같이 나가고 거기에 민간이 같이 들어가는 이런 방안들을 정말 지금은 진심으로 고민해야 될 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좀
저희들이 앞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역세권 개발에 따르는 개발 이익을 민간이 개발을 다 하고 공공기여를 통해서 필요한 공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으면 방금 우리 이현석 교수님이나 우리 일본의 사례처럼 UR, 즉 우리나라 LH 같은 조직이죠. LH 같은 공공조직이 아예 사업자로 참여를 해서 공적 공간은 LH가 직접 개발토록 하는 것이 좋으냐, 필요한 공적 공간 논란이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는 논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토론자 청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에서 최수환 매경미디어그룹 부동산 부장님. 예. 예, 안녕하세요.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언론사에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 미디어적 시각에서 그 역세권 복합 개발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신문 뉴스, 온라인 뉴스에서 이 부동산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민간 분양이라든지 공공개발, 정비사업까지 많은 뉴스들을 다루고 있는데, 좀 아쉽게도 이 역세권 그 복합 개발은 이렇게 저희 쪽에서 이렇게 그 크게 주목을 그동안 이렇게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는데, 일단 저희 그 언론 쪽에서 제가 이제 기자 신분에서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구도심의 그 역세권 인프라를 개발해야 된다는 어떤 그 대명제, 그 다음에 이런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좀 정책이 이 소비자들인 그 국민들한테 조금 변질돼서 전달된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처음에 그 용적률 높여주고 거기에 이제 공공 기부 진압을 이 바터하는 이런 그 시프트에서 그 2016년인가요? 이제 그 뉴스테이 개념에 이제 공공 임대, 이 주거 정책 개념이 들어오고, 그 후에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청년 정책 비슷하게 이 청년 대책까지 이렇게 가세가 되면서, 이게 지금 그 역세권 개발 그러면은 이게 지금 환경 인프라 구도심을 개발하는 사업인지, 아니면은 이게 조금 주거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대책인지, 이런 개념이 지금 상당히 좀 모호하게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일단 그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그 노무라 그 박종현 박사님 그 포지셔닝 문제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저희 언론 쪽에서도 그런 시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런 어떤 대명제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민간 분양했을 때 그 이익을 누가 보는지, 그 다음에 이게 청년들이 들어가는데 임대료가 인근 지역에 비해서 그 과연 이게 저렴하게 낮은 건지, 심지어 오늘 서울시에서는 그 역세권 청년들 들어갈 때 이 본인 소득뿐만이 아니라 부모 소득까지 보겠다. 금수저 그 자녀들은 들어가지 않게 이 규제를 허들을 더 높이겠다, 강화하는 이런 대책도 내놨는데, 이러다 보니까 역세권 복합개발 정책이 좀 어떤 당초의 그 좋은 취지가 상당 부분 개념이 모호해지면서 이 변질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 이 언론사 기자 입장에서 일단 해봤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 15년 전에 저도 일본에서 그 도쿄에서 4년 동안 특파원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일본 JR 그 일본 철도가 개발하고 있는 역세권 사업을 유심히 봤었는데, 그때 적어도 그 도쿄 23구, 그 우리 서울시 25구에 해당하는 23구 시내에서는 이거를 주택정책, 주거정책으로 연결을 해서 이 역세권을 개발하는 사례는 제가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이 일본 사례에 있었지만은 시부야라든지 오모테산도라든지 도쿄역 주변이라든지 전부 다 이 환경 정비 사업, 그 다음에 교통 인프라 개선,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라든지 어떤 쇼핑 시설, 이런 쪽으로 도심 복합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이거를 주거 정책으로 과연 연결시켜서, 특히 청년 대책이랑 연결시켜서 공공 임대 정책이랑 이렇게 섞어서 하는 나라가 과연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언론에서는 조금 아까 이제 10년 동안 성공 사례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근본적인 원인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지금 과학기술회관 이렇게 오실 때 혹시 지하철 타시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여기가 이제 역삼역하고 강남역 한복판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5분 걸어서 역삼역에서 내리든 강남역에서 내리든 다 5분 거리인데 그 서울 시내 그 지도를 놓고 보면은 사실상 역세권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역세권이 아닌 곳이 없는데 이걸 역세권 이름을 붙여서 청년주택 정책으로 이렇게 몰고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은 취지의 정책이 좀 훼손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성공 사례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역세권 성공 사례 그러면은 이제 2호선 신도림역 영등포에 있는 거를 이제 언론에서 많이 그 거론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신도림역도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 역사 개발 이루어지면서 주변에 이제 현대백화점 그 다음에 테크노마트 같은 그 상업시설 위주로 이렇게 주로 개발이 이루어져 있고 걸어서 도보로 한 반경 1km 이내에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일군 건설사들이 짓는 이제 유명 브랜드 아파트들이 자리 잡고 있는 이런 개발 모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역세권 그 성공 사례 모델로 지금 많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어떤 도심 복합 개발 역세권 시프트 청년 주택의 모델로는 좀 부합하지 않는 그런 이 사례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그 취지를 잘 살리고 또 이 저희가 이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이 청년 주거 문제 또 주택 공급 문제라는 그런 이 과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떠안고 그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 서울시 측에서 이제 이 시장 선거 끝나고 다시 이제 이 정책을 펼 때 이 빨리 성공 사례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지 저희 언론에서도 아 이렇게 이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쪽에 힘을 받는 이 정책으로 이렇게 좀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그 언론에서 본 이 역세권 복합 개발에 대해서 간단히 코멘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박수의 강도로 봐서는 지금까지 첫 번째 하신 분이 제일 큰 박수를 받으셨네요. 예. 자, 지명 토론자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과장님, 예,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조남준입니다. 오랜만에 저도 이제 도시계획을 전공한 학도로서 옛날 교과서에서 배우던 전원도시론이며 이렇게 보다 본 TOD에 대한 개념들을 듣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반갑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도 짧은 도시계획의 역사지만 여러 가지 우리 선배들께서 역세권 개발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이 있었다라는 최창 교수님께 말씀에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조금 나누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서울역 사례처럼 지상철도가 있는 서울역 청량리라든지 지상철도 주변에는 대부분 이제 아까 발표에도 있었지만은 과거에는 철도가 지나가는 것이 어떤 지역의 어떤 발전에 대한 모티브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낙후된 지역들의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 쪽 지역은 대부분 다 지하화가 되어 있는 반면에 강북 쪽을 경인선, 경부선, 경원선 등을 따라서는 지상철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지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서울역 부부역세권 개발도 지상철도에 대한 복합화 차원에서 대한 얘기들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역세권 개발. 저희가 서울시에서 한 300여 개에 가까운 이제 지하철역이 있는데 흔히 지하철역 주변에 이제 컴팩시티라고 해서 업무와 상업과 중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심지 기능들도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상업지역이라든지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다른 지역들보다는 고민하게 넣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이라든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우리의 역세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당초의 중심지체계 기능상 그렇게 좀 더 상업 업무 기능에 고밀 복합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다양하게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업들을 청년주택 사업들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들이라든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이제 원하는 거는 조금 더 사실은 역세권은 주거보다는 상업이라든가 업무 기능들로 복합된 형식의
개발을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한 것들이 사실이고 그런 와중에 또 일부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든지 역세권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 위주의 사업들이 이제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속에 이제 많은 갈등도 있는 것들도 사실인데 아무튼 저희 시에서도 다양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모델들을 개발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소규모 필지로 해서 어떤 규모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한 1,500제곱미터 내지는 2,000-3,000제곱미터 소규모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도 과거처럼 선용도 지역 변경을 해줬더니 이제 사업들이 거의 진행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땅값이 그 지역에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토지 매입이라든지 토지 병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사업이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양한 모델들이라든지 지원책을 마련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황교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역세권, 북부 역세권에 대한 사업들은 저희도 한 2년 정도 저희가 이제 사업을 같이 이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좋지 않은 얘기를 또 협상 당사자 입장에서 서울시에 좀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또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시고 또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라고 해주셔서 좀 저는 이제 우리 최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역세권에 대한 선도 사업 내지는 아마 우수 사례로서 아마 될 수 있으리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협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회협상 제도는 2009년에 이제 서울시에서 제도를 처음에 도입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계획이 이제 발전되어 왔습니다. 당초 취지는 저희가 뭐 어느 지역에 개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용도지역 변경을 한다든지 도시시설 폐지라든지 이런 도시의 변경들이 수반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들은 각종 특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뛰어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2009년도서부터 사협상 제도라는 틀거리를 만들고 이제 국토부 쪽이랑 중앙구청 쪽이랑 계속 어떤 실질적인 사업을 하려면 제도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공공기회에 대한 부분들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 공공시설에 한정이 돼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협상을 하고 논의를 하고 하다 보니 도로나 공원 등 그러한 시설로만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공공기회 다양화라는 차원에서 임대주택도 저희가 서울시에서 제도 개선을 해서 넣었고, 그 다음에 현재는 아마 공공기회 광역화 차원에서 현금까지도 받는 것으로 이제 발전이 됐습니다. 지금이야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만 불과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공공기회에 대한 부분을 현금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흔히 도시계획이 장사하는 거냐, 도시계획이 사업도 아닌데 왜 그런 부분들까지도 현금으로 받냐라고 했지만 이제는 아마 우리 국민들 내지 어떤 인식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개발 이익에 대한 공공적 기여라든지 필요하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인식을 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사협상 제도가 진행될 때마다 나름 이제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구청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셨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실질적인 사업이라든가 운영을 하고 제도를 운영을 하다 보면 좀 더 다양한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할 때 좀 더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오늘 이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들 마스크를 쓰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참 이게 옆에서 정확하게 이 토론자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겁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자, 이상으로 6분의 지명 토론자의 토론은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오랜 시간, 거의 지금 2시간 이상 지났습니다만, 세미나를 함께 해주신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의견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들 계획이 5시에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워낙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 세미나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이 플로우에 참석하신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특히 그것이 특정 발표자나 특정 토론자에 대한 질문이거나 코멘트이시면 그 대상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본인의 전함과 그 다음에 소속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질문이나 혹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표하시고 싶은 분은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혹시 준비된 게 있나요? 예. 예, 여기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예. 네, 저는 미래이엔드 장호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토론하고 또 주제 발표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저는 도시계획일을 오래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얘기를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조남준 과장님 말씀하시긴 했는데, 민간의 역세권 개발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집가 문제입니다. 토지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쭉 말씀하셨지만 TOD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인접 부분에서 주로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토지규에 연동되다 보니까 싼 데로 자꾸 이동을 하면서 역세권 경계부나 언저리에 대부분 이제 사이트를 잡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이 이제 외곽 부분에서 주거지 가까운 쪽에 용도적 상향이 돼버리면 용도지역에 대한 정확성의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거지하고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심지에서 역세권 개발이 되려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용도지역이 준주거라든지 일반 상업이라든지 상업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런 쪽에 본질적으로 역세권 개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좀 유도할 수 있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라든가 방안에 대한 강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기여도 하면서 또 역세권 중심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민간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그런 애로사항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견 표명 감사드리고, 또 의견 주실 분 계신가요? 예,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철도공사 이의회입니다.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제 민자 역사가 이제 있어가지고 민자 역사 중심으로 역세권 얘기도 나오는데, 그 사실 30년 전 얘기거든요. 그리고 관련 법은 그 당시 이제 국유재산 특례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 근거로 해가지고 민자 역사 이후에는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런 고밀도 복합 이런 역사는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 북부 역세권이요, 그 근거법이 도시개발법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대전 역세권도 지금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이제 그것도 도시개발법. 그러니까 도시개발, 우리가 역세권 개발을 한다면 그 근거법이 뭐냐? 지금 두 개입니다. 도시개발법으로 시행되는 게 있고, 그리고 역세권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 이게 있습니다. 아까 이현석 교수님 얘기해 주셨는데, 그 역세권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0년도에 제정이 되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는 역세권 개발을 한 번도 시행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개발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역세권 개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 국유지 또는 우리 이제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사유지도 다양하게 있고 땅 모양도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법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자를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이게 쉽게 들어와서 토지도 이게 수용하고 이게 개발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역세권 이용에 관한 그 개발 관련법은 거기도 이제 개발을 하려면 토지 소유주들이 다양하게 있지만은 토지 소유주가 들어왔어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민간 사업자가 들어오는데
사실 큰 장애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또 정부가 또 출범이 됐는데 이번 기대에 어떤 민간 사업자하고 우리 공공기관하고 이런 어떤 뭔가를 이렇게 함께 이런 역세권 개발에 공동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아까 이현수 교수님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셨길래 추가 또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뭐 이 교수님 추가한다기보다는 제가 좀 들여다보다 보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역세권법에 의해서는 거의 뭐 이루어진 예들이 없는데 지금 보면 아까 우리 매경 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을 몇 개 만드는 게 유형별로 그리고 또 거버넌스도 그렇고 이 공공과 민간이 결합한 모델이든 하여간 우리가 민자 역사 개발 외에 그 도심에서 할 수 있는 그 모델들을 몇 개 유형별로 만들어서 파일럿 프로젝트들을 해서 조금 쇼잉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도를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그런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되는 뭐 이런 거에서 좀 집어넣어서 이 작동하게 만들어서 뭐 그런 모델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아마 그거에 또 첨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의견 주실 분? 예, 공통된 무언의 의견은 빨리 좀 끝내주세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들이 역세권을 얘기할 때는 주로 철도 역세권을 의미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토론자에 철도를 직접 다루시는 분이 지명 토론자가 없었는데 다행히 오늘 이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의 오송천 과장님이 처음부터 여기 와서 자리를 같이 하고 계셨습니다. 혹시 오 과장님 의견 좀.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이제 처음 주제 발표부터 오늘 토론까지 해서 그냥 좀 많은 의견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특히 이제 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개념적으로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논의가 좀 되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일부 사업들도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좀 잘 안 됐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 역세권법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이런 제약들 때문에 잘 진행 못하는 부분도 좀 지적을 좀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오늘 발표해 주신 것처럼 국내 어떤 사례들이라든가 말씀해 주신 제언들 그리고 어떤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들 이런 부분들 좀 저희가 다 좀 많이 좀 수렴을 해서 앞으로는 어떤 이런 방향성 이런 것들보다도 진짜로 이 역세권 복합 개발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실행력을 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라든가 앞서 말씀해 주신 실제적 구체적인 모델 사업 같은 것들 좀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많이 노력을 하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민간 쪽하고 저희 정부 쪽하고 같이 또 많이 협력을 또 해야 될 거고 정부 쪽에서도 특히 저희 중앙정부나 지자체하고도 같이 아마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좀 이런 좀 소통 자리를 저희도 많이 마련을 해서 좀 더 이제 제도적인 부분도 좀 개선을 해 나가고 실제 어떤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책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진짜 이제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다양성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사업이라든가 모델 등을 통해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별로 박수 치고 싶을 생각이 없으실 텐데. 감사합니다. 보자, 혹시 서울교통공사에 우리 김동진 신사업처 처장님도 오신 것 같은데 아직 계신가요? 예. 자, 그러면 저희들이 장장 2시간 20분
지났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이 귀중한 세미나를 조직하고 준비해 주신 우리 김성배 회장님 오늘 세미나 소감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꽉 저 자리를 메워주신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이 주제가 갑자기 저희가 세미나 계획을 세우고 짧은 시간 준비를 거쳐서 왔는데 오늘 그 발표해 주신 분들 굉장히 내용 좋은 발표, 그 다음에 토론 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가 우리 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으로 산학 협력의 한 모델로서 또 앞으로 이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 민간 차원에서 디벨로퍼들도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공공과 또 학계와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같이 좀 도움을 주고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외국 사례에서 일본과 영국 사례에서 아마 이런 건 다들 느끼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컴팩트 시티 또는 경쟁력 높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세권 개발은 필요하다라는 건 많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요. 근데 부럽게도 저희들보다 한 발 앞선 나라들은 성공 사례를 이미 만들어서 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좋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 과연 적절한 한국형 역세권 개발 방식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과연 이 역세권에서 만들어낼 새로운 공간을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것이 우선권을 주는 것이 좋을지, 어떤 용도의 높은 우선권을 주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공간들도 필요하고요. 등등 또 이 개발 이익의 처리 방식에 대한 공감대도 필요해서 오늘 이 세미나가 한국형 역세권 개발 방식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새 정부 공약 역세권 복합 개발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정책 세미나를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로써 오늘 준비된 모든 내용이 마무리되었습니다.